안녕하세요. 2천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저명하신 김홍철 중장님을 모시고 2천만 채널 오늘 새로운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일단은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님이 네. 대통령으로 되셨기 때문에 네, 네. 일단 힘들었지만 그 어려움이 이렇게 피로가 싹 가시는 듯한 네. 좋은 선거 결과가 나와서 좀 뉴스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네. 각계각층에서 지금 김홍철 중장님이 많이 선거 전에 활동하신 거를 알고 있는데 그 화려한 커리어를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셔야. 예, 이제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이제 전투기 조종사로 네. 활약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F4하고 F5를 탔죠. 타고 지금은 이제 더 좋은 항공기 네. F-35, F-15가 그렇죠. 있지만 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저는 대위 때는 아주 좋은 항공기였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조종사들이 그 비행을 하다가 이 중령쯤에 되면 이제 정책 부서로 갑니다. 가게 되면 이제 계속 비행만 하다가 생각 안 해본 정책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또 대부분 또 전역을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공군에서도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일에 최적화된 정책요원을 좀 뽑아보자. 그래서 이제 처음 시도한 게 정책요원 선발이었고 이제 제가 1회로 뽑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정치학 석사 네. 돌아와서 좀 비행을 하다가 다시 또 정치학 박사를 해서 이 커리어를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청와대 국방부 뭐 합참 비서실장 포함해서 중앙부서에만 한 10여 년 근무를 했고요. 네. 비행 단장은 사천 비행단에서 예. 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세종대학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항공우주연구원 등등 여러 곳에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 분야는 이제 핵미사일. 핵미사일 지금 왜냐하면 제가 예.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핵미사일 대응 전략을 군에 있을 때 작성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었고 논문도 또 그쪽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우주가 미래를 개척하는 아주 전망이 좋은 그렇죠.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우주연구원과 세종대 항공우주 시스템공학과에서 이제 산학협력 중점 교수로 있다가 이제 초빙 교수로 전환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그냥 편하게 지내서 몰랐는데, 굉장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시네요. 지금 전투기 조종사부터 정책, 그 정치, 교수로서도 활용을 하시고, 지금 뭐 정책 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하실 분인데, 앞으로의 정부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6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네. 12.3 내란 이후에. 그때 우리 교수님 대선 전까지 탄핵을 맞이하고, 대선 후까지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같은 예비역 장성분들과 논의를 하시고, 어떤 계획적인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의논을 하셨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12산 이전에는 이제 제 커리어대로 네. 합리적인 보수로서 이제 교수로서 강의도 하고 그렇죠. 또 예. 논객으로서 예. 주요 이슈에 대해서 또 사설 뭐를 쓰기도 하고 비판도 좀 하고, 비판도 잘못된 하고 거에 필요한 대해서는, 거, 예.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향성도 나름대로 조언도 제시를 하고, 네. 있었는데 예. 또 그런 일환으로 제가 합동군사대 총장을 했기 때문에 예. 그 계엄 날 네. 그러니까 12월 4일 날 원래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가 계룡대에 있었어요. 12월 4일에 4일 날. 그 유명한 그래서 계룡대에서, 네, 예. 그때 만나기로 돼 있었어요. 합참의장, 육군총장, 해군총장, 공군총장과 그 오찬을 하기로 돼 있었죠. 그래서 저는 하루 전에 내려가서 국방대학교 숙소에 있으면서 일찍 이제 잠을 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거기 계셨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또 국방대 연구원 예. 교수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일찍 저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지금 계엄이래? 뭐 무슨 일 일어나는지 아냐고.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TV 한번 켜보라 그래서 TV 켜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거기서? 그래서 뭐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정말 황당했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 지금 계엄이라는 그렇죠. 단어가 적절한 단어인가. 근데 더욱 놀란 거는 그 707 그 특수한 그 네네. 부대 정말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로할 부대가 단일 대우를 맞추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우왕좌왕, 네. 또 시민들이 이렇게 저항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국회가 빨리 소집이 돼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또 계엄이 무효화가 되고 네. 이런 절차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래도 제도가 살아있고 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예, 그렇죠. 영향력을 발휘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라고 해서 저희는 그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그냥 군인은 그냥 나라를 지키고 상명하복에 의해서 그냥 국군 통수권자한테 절대적인 목적만 한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계엄을 지나고 많은 장성분들도 그렇고 일반 군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계엄에 아니라는 판단을 하시고 소극적인 진짜 불복종을 하시면서 군인들을 이끌어 가신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 군대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지성과 인품을 겸비한 그래도 그 뭐 지휘관들이 잘 이끌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네. 이 우리가 상명하복은 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상명하복이라는 게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서만 상명하복을 하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 군의 정치적 중립을 하면 거기서 이제 많은 부분이 그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 어디냐면 국가안보 사안이 아닌 위법적이고 유연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런 법 절차가 현재는 없지만 사무엘 헌팅턴은 이제 군대가 국가라는 책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군인이 네. 최고 군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 지도자에 대해서 조언을 하지만 네. 그런 부분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상명하복을 해야 된다. 네.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사안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절차를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법 절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 발의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독일처럼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법제도도 마련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어렵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전시와 같은 상황에서는 무조건 따라야죠. 상명하복을. 그렇죠. 그 예. 외의 상황에서 평시 이번에 1.13 계엄처럼 아무 일 없는데 갑자기 계엄을 한다. 이런 부분은 안 따르는 게 맞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교육이 잘 된 우리 군인들이 그렇죠. 예. 소극적인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는 분도 계셨지만 그런 형태로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우리 역사 속에서 그래도 군이 정치적 중립을 교육을 잘 받아왔고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군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무기나 뭐 장갑차도 있고 모든 거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군인들이, 군대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말 무력 충돌이 합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계엄해서 잘못하면은 그 예전에 광주의 민주화 운동 때도 우리나라 국민들끼리 그렇게 무력 충돌이 일어났던 건데 그런 현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네. 헬기가 떠다닌다 그러고 저희 아들이 그 여의도 근처에 있을 때 비상계엄이라고 벌써 쫙 퍼지니까 이게 헬기 떠다니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이게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저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너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고 아들한테 그랬는데 조금 있다 아들이 전화 온 거예요. 엄마 텔레비 보고 있어? 해제됐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이랬는데 그때 너무나도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시고 또 지휘권자로 있었던 우리 김홍철 장군님께서는 어떤 게 지금 가장 빨리 이 2시간 사이에 했어야지 가장 빠르게 우리나라를 회복하는 그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잠깐 동안에? 일단 계엄이라는 게 선포를 한 이후에 네. 법적 효력을 일단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무료 국회를 통해서 무효화가 되기 전까지는. 근데 네. 만약에 그때 707의 어느 병사 하나가 시민들과 충돌이 일어나서 뭐 발포를 한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 나쁜 결과를 초래할 그렇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일단 군인들 자체도 그러한 행동이 잘못됐다. 이건 뭔가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제를 하고 총에 대한 이 관리뿐만 아니라 이런 걸 조심했었고 시민들은 이런 건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걸 차단하려고 노력했던 게 아마 그 부분이 가장 좋았던 부분이고요. 잘못될 수 있었던 부분은 너무나 많은데 그래도 모두가 깨어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거기서 그 수준에서 멈춰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그 얘기만 하면 저는 아직도 막 소름이 그냥 오싹오싹 돋아요. 그 순간이 생각나면서. 그런데 이렇게 역사 속에서 구테타라는 게 네.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억을 되돌아보면은 군에 계실 때가 언제쯤에 그런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군인에 계실 때 그 구테타에 대한 내용이나 어떤 대처나 뭐 이렇게 군인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감이나 자세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구테타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정치학 박사를 할 때 논문 하나 썼어요. 아, 그러세요? 군사 예. 구테타의 유래와 어떤 부류에서 군사 구테타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그 논문을 써서 2012년에 좋은 저널에 퍼블리시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나타난 구테타는 좀 다르죠. 뭐 친위 구테타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 구테타는 이제 1799년 나폴레옹이 그 이제 체제 전복을 하면서 제1통령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쉽게 말하면 구테타 그 단어의 뜻은 이제 국가에 대한 일격, 그러니까 무력으로서 국가를 전복한다. 구테타라는 단어가 원래 그런 그때부터 예. 구테타라는 단어가 생겨나고 지금까지 계속 그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보면은 냉전 시기 때 가장 많이 발생했고요. 네. 1950년부터 지금까지 한 492대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한 반 정도, 245회 정도가 성공을 했고 반은 실패를 했어요. 근데 다 성공한 그 구테타는 아닌데 이제 성공률이 가장 높은 구테타가 친위 구테타죠. 친위. 예. 왜냐하면 친위 구테타는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군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국회 해산이나 이런 식의 이제 쿠데타의 형태로 계엄을 선포하고 실시하는 형태인데 대부분 성공을 하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는 과거 역사 속에서 이제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그 성숙한 의식 그리고 민주화 단계로 많이 접어들면서 그런 게 이제 실패로 결국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군의 입장은 아까도 저 서론에서 설명을 했지만 상명하복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바로 그렇죠. 직속상관이 지시를 하는데 이걸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실제 현장 그랬을 것 지휘관들.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현장 지휘관이 저는 그분들 요번에 그 탄핵 인용될 때 많은 장성들 지휘관들이 와서 그 조사를 받고 증인으로 출두를 하고 이러는 거 보면서 저 자리가 그렇게 어려운 자리구나. 저 지휘관이라는 자리가.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이게 분명히 아닌 거는 알으셨을 거예요. 잘못된 거는. 근데 이거를 내 부하들을 끌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순간적으로 너무 크셨을 것 같아요. 중간 제대 지휘관들은 그런 고민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상급 제대 처음에 계엄을 모의했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런 일은 안 됩니다라고 빠져나가고 자기 직을 버렸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부하한테 지시를 했다라는 게 저는 거기가 가장 나쁜 포인트, 원죄가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고요. 그 이하 명령을 내렸을 때 부하들의 고민 사항은 이걸 따라야 되나?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때 입장에서 했을 때 물론 하지는 않았겠다라는 저의 굳은 신념이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평소에 안 해봤다면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이제 내란 척결을 위해서 할 때 좀 잘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해서 징계 수위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처음에 그런 지시를 받았을 때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크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거를 만들어서 또 압박을 했던 내란 척결의 가장 주동자인 전 대통령도 충분한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친위 구테타